네, 오늘은요,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첫 번째 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의 첫 번째 소단원으로는요, 온도에 따른 다른 입자의 운동, 온도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 용해도 관련해서 공부할 때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한다. 대부분 고체들은 그렇게 배웠었죠. 그 부분을 오늘 배우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통해서 빨간색 잉크, 파란색 잉크, 이게 빨간색은 따뜻한 물을 표현했고요. 파란색 잉크는 차가운 물을 표현했는데 아름답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때 퍼지는 속도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입자의 운동으로 오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온도라는 관련해서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온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갑고 뜨거운 정도는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차갑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량을 가지고 과학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 소문자 T로 나타내고요. 소문자 T로 나타내고 1기압에서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했을 때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를 섭씨 온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이렇게 쓰죠. 도시라고도 읽기도 하고 섭씨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절대온도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절대온도는 대문자 T로 나타내고요. 이상기체, 좀 어려운 말이죠. 이상기체는 뭐냐면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적인 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할 때 실제 기체를 사용하면은 어떠한 오류나 데이터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기체가 아닌, 그러니까 상상 속의 기체예요. 실험 데이터를 그 예상되는 결과값을 꼭 따르는 것을 이상기체라고 하는데요. 그게 분자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지한 상태가 있어요. 그때를 0켈빈이라고 하고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 그러니까 섭씨 온도의 1도와 절대 온도의 1켈빈은 같은 온도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단위는 켈빈이라고 쓰고요. 그때 우리가 구할 때는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 절대 온도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35도다.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꿔보시오 라고 하면은 273을 35에 더하고 단위를 켈빈이라고 바꾸면 되죠. 그러면은 몇이죠? 308 켈빈 온도가 되는 거겠죠. 켈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바꾸는 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섭씨와 절대 온도뿐만 아니라 화씨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이 가장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이에요. 자, 물에 끓는 점 100도, 그리고 물에 끓는 점 화씨에서는 212. 그런데 물에 어는 점을 0, 그리고 화씨에서는 32. 그런데 절대 온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네, 이상기체의 분자 운동을 0으로 기준해서 0켈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서 섭씨 온도는 100도씨와 0도씨를 100등분, 절대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273을 더했을 뿐이에요. 373. 그리고 0에다가 273 더하면 273이 되겠죠? 이 273과 373 사이에는 100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100등분했어. 그래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같은 단위지만 화씨 온도는 이 사이를요 180등분 했어요. 180등분 했어요. 그러면 1도씨와 1켈빈은 같은 차이인데 화씨 온도에서는 다른 차이가 나타나겠죠. 네, 그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에서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랑 같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 아래에 있는 식은 화씨 온도와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다 보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주 객관적인 값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기준이 입자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온도와 입자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항상 계속 운동하게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운동이 둔하다는 것을 아까 잉크가 퍼지는 걸 관련해 가지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온도라는 개념을 차갑고 뜨거운 정도가 아닌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차갑고 뜨거운 정도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운동이라는 실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도를 다시 정의한 게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가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절대 온도를 사용해서 뭔가 계산하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입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물질의 상태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라는 물질의 상태를 배웠을 때 입자가 나왔었습니다. 입자. 그때는 고체, 액체, 기체를 입자에 뭘로 구분했었죠? 네, 배열이에요. 배열. 입자의 배열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데 오늘은 온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온도로 분자 운동과 입자 운동과 입자 배열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에서도 차가운 고체가 있을 거고 뜨거운 고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체들은 입자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어떤 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저온일 때는 그 진동 운동이 적어요. 하지만 고온일 때는 그 진동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찍어서 활발하다는 걸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온과 저온을 나눌 수 있고요. 액체에서는 입자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온 액체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지만 물론 고온의 같은 물질일 때는 고온의 고체보다 저온의 액체가 훨씬 더 운동이 심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체는 조금 더 자유롭죠. 그래서 분자 운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입자 운동과 입자 배열을 비교해 보면 같은 입자 상태, 물질의 상태에서 A에서 B로 갈 때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신에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맞습니다. 같은 물질일 때 고체의 고온과 액체의 저온 중에 활발한 것은 액체의 저온이 더 활발해요. 하지만 이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입자 배열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잘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수업 앞에서 물어봤던 거,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했죠. 대부분의 고체들은 그 이유는 온도가 높으면 용매의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잉크의 입자 운동도 활발해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용매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물질이 들어갔을 때 용해가 훨씬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는 것도 물에 있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설탕의 커다란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더 많이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온도라는 개념이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별표 한 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는 열. 여러분 교과서는요. 네, 페이지가 268페이지고요.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 위에 물이 든 냄비를 올려두면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오며 냄비 속 물이 골고루 데워지는데요. 이처럼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해요. 이때 긴 쇠국자로 냄비 속 물을 뒤적이고 있으면 잠시 후 쇠국자의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전도라고 해요. 또한 모닥불의 열은 직접 이동하기도 해요. 바로 모닥불 가까이 앉아있을 때 모닥불의 열이 직접 전달되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인데요. 이처럼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해요. 열은 대류, 전도, 복사의 방법으로 이동하며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네, 영상을 잘 봤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예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혀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방법을 구분하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고체 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자가 이웃 입자로 입자 운동을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고요. 액체와 기체는 왜 말을 잘 안 하냐면 이웃한 입자가 고체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액체와 기체에서는 잘 말하지 않고 그 전도는 고체 부분에서 많이 말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고체의 한쪽 부분을 가열했어요. 그러면 여기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옆에 입자한테 그 활발함을 전달하게 되고요. 이 옆에 입자도 다른 옆에 입자, 이웃한 입자한테 활발함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웃한 입자끼리 입자 운동을 전달하는 과정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입자의 이동이 없어요. 자신의 움직임은 있지만 이 입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죠? 열만 이동하는 거지 입자가 운동하진 않고요. 본인의 입자 운동을 이웃에게 전달한다. 그 예로는 뜨거운 국 속에 숟가락을 놓으면 뜨겁죠. 그래서 놀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전도. 후라이팬이나 냄비가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온수가 지나는 방바닥이 뜨거운 거. 온수가 지나는 관에서 방바닥이 있을 텐데 여기로 열이 전달되겠죠? 뜨거운 온수가 방바닥으로 열을 전달시키는데 이 과정이 전도입니다. 전도. 자, 이번엔 두 번째로 대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 대류는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 아까 위에서 전도는 고체 부분을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액체나 기체만 가능해요.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서는 유동성이 있는 고체 해가지고 멘트를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 대류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직접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고체는 옆에 입자와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액체와 기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냄비에 있는 물을 가열할 때 여기 냄비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은 전도이지만 냄비 안에 있는 물이 가열되는 것은 대류입니다. 따뜻하게 가열된 물이 위로 올라가면 차가웠던 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따뜻한 물이 위로 가고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밀도에 의해서예요. 차가운 물은 입자 밀도가 훨씬 더 크고요. 뜨거운 물은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뜨거운 물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난로가 있으면 난로가 공기를 데우게 되고요. 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위에 천장이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방으로 내려오고 다시 난로 쪽으로 가서 방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유체, 액체와 기체를 말합니다. 흐를 유자를 쓰는 물체니까 액체와 기체가 해당되겠죠. 유체에서 온도에 따라서 밀도차가 발생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대류가 일어나는데 밀도차로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밀도가 큰 것은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네,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력이 없다면 대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그 대류를 일부러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예로는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 지구 전체를 보는 거이며 지구 전체에 있는 해류가 순환하는 부분, 그리고 지구 전체에 있는 공기가 순환하는 부분은 모두 다 대류입니다. 대류.
그리고 냄비에 물이 골고루 가야 되는 거. 냄비 자체가 가야 되는 것은 전도라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물은 그 대류라고 했죠. 그리고 난로를 아래에 에어컨을 위에 설치하는 것도 대류 현상입니다. 아까 난로는 위에서 봤죠? 방이 있을 때 에어컨을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면서 에어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위에 설치하는 게 효율이 더 높은 거죠. 아까 또 말한 것처럼 대류가 없다면 냄비물에서 골고루 데워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만 뜨거워지겠죠? 예, 그 부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예요. 복사는 열의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는 입자가 직접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도와주는 입자가 없어요. 그냥 열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예로는요. 태양에서 지구에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 중간에 아무런 물질이 없잖아요. 우주에. 그래서 뭐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을 가지고 이동하는 입자도 없고 전도를 통해서 이웃 입자한테 전달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지구 쪽으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전달 물질 없이 직접 열이 이동하는 걸 복사라고 하고요. 그때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난로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다는 것도 복사예요. 복사.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난로라고 칩시다. 뜨거운 장작이라고 할까요? 장작 옆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 복사예요. 근데 중간에 어떠한 물체가 가로막고 있는데도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공기가 대류했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깜깜해도 적외선 카메라로 모든 물체를 볼 수 있죠. 네, 온도를 가지면 모두 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 예로는 아까 태양이 6000도씨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36.5도라는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사 에너지를 보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인 적외선 영역을 방출하게 때문에 그 낮은 온도의 물체들은 무슨 카메라로 잡히냐면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열이 이동하는 방법 3가지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단열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돼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열 평형 관련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